그래도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니네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여기 영상에서는 나 혼자 지금 스튜디오 강의하는 줄 알아. 왜 이러시니? 저기 우리 지난주에 시장 실패 건너뛰고 가격 규제까지 했지.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실패할 텐데 저기 탄력성 파트 있잖아. 탄력성은 내신에는 나오는데 수능에는 안 나와.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수능에는 계속. 지금 2019년 이후에 안 나오니까 벌써 4년 차지. 그래서 탄력성 파트는 마지막에 할게요. 중요성이 좀 많이 높진 않으니까 탄력성 파트는 마지막에 하고, 자, 그래서 72페이지 시장 실패 갑시다. 그래서 이 시장 실패가 여기가 이제 출제 밭이야. 출제 밭이라 8번 시장 실패. 이 파트 개념부터 해가지고 또 그래프적 분석까지 좀 정확하게 해둬야 돼. 자, 그러면 자, 시장 실패는 어려운 개념 아니죠. 우리 많이 했는데. 자, 원래 애덤 스미스는 뭐라 그랬냐면 시장에 맡겨놓으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서 부족하지도 넘쳐나지도. 그치? 그래서 모든 수요자와 공급자는 원하는 가격에 항상 재화를 사고 팔 수 있었는데, 자, 시장 실패는 시장에 맡겨놨더니 자원의 효율적 배분, 비효율적 배분. 비효율적 배분이죠? 그러면 부족하거나 남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거기 시장 실패 보자. 자, 의미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 자, 어려운 거 아니고. 일단 내용 보면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가 자,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밑줄 칠게요. 과다 또는 과소. 항상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뭐 할 거냐면 적정 수준보다 과다일지 과소일지를 따져볼 거야. 그래서 생산성은 소비되는데, 자, 원인 볼게요. 자, 원인은 네 가지 있어. 자, 불안정 경쟁 밑에 씁니다. 불안정 경쟁은 독과점. 불안정 경쟁은 독과점. 그리고 외부 효과. 그다음에 공공재 부족. 그다음에 정보 비대치. 이 네 가지 좀 꼼꼼히 볼 거예요. 교재로 72페이지. 탄력성 넘기고. 넘기고. 자, 그럼 우리 독과점부터 볼게요. 독과점. 자, 너네 그 기억나니? 우리 이제 수요 공급할 때 했는데 그 시장의 종류가 생산물, 생산 요소 시장 외에 또 어떤 형태가 있었지? 독점 시장, 과점 시장, 완전 경쟁 시장, 불안전, 독점적 경쟁 시장. 낙지 마. 다시. 시장은 네 가지가 있었는데, 자, 복습했나 물어볼까요? 자, 과점 시장에서 문제점 발생하는 거 뭐 있어? 과점 기업끼리 사전에 가격과 생산량을 협의하는 거. 우리가 담합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은 가격 경쟁이야, 비가격 경쟁이야? 옥상 갈래? 이것도 진짜 복습 안 할래? 다시. 완전 경쟁 시장이랑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잖아. 그러면 너네 딱딱 떠올라야 돼.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치열한 경쟁이지. 그 다음에 자, 소비자, 시장 참여자들은 완전한 정보. 그치? 그 제품의 질이 동질적이고, 그 다음에 일물일가의 법칙. 기억나? 자, 그럼 독점적 경쟁 시장은 비가격 경쟁 이퀄 제품 차별.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이 바로 독과점 시장 얘기하는 거야. 즉, 불안정 경쟁이라는 얘기는 경쟁이 제한된다. 그래서 자, 의미 한번 보자. 하나, 독점 또는 소수, 과점, 기업이 자, 특정자 서비스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발생 원인 네 가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발생 원인 네 가지는 생산 요소 독점, 정부의 진입 규제, 규모의 경제, 법률에 의한 독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두 가지만 체크하고 갈게요. 자, 뭐 체크할 거냐면,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자. 지금 여기 이제 독과점 나오잖아. 너네 그냥 독과점이라는 표현 나오면 그냥 불안정 경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독과점은 그냥 독점이라고 보고 문제 풀어도 돼요. 독점이라고 보고 문제 풀어도 돼. 자, 그러면 이 독과점이 첫 번째 시장 실패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너네 봐봐. 그 아까 내가 말한 시장의 종류 네 가지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시장은 어디라고 그랬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그냥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경쟁 시장이라고 나올 거야.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인데 거기가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이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그러면 이 독과점은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 가격이 더 비싸고요. 자,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보다 적어요. 그러면 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냐면
소비자들은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더 비싼 가격에 덜 살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 더. 자, 그럼 너네가 볼 때 여기는 내가 아까 분명히 시장 실패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 따진다고 그랬죠. 또는 생산 소비. 그럼 상식적으로 봐봐.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독과점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시장 실패인 이유는 무조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적정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기 때문이야. 과소 생산된다. 그래서 독과점은 과소 생산. 그리고 하나 더. 자, 평가원이 이거 갖고 한 두 번 정도 문제를 출제했는데 봐봐. 자, 그럼 독과점 시장은 그냥 우리가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고, 자, 이 독과점 시점은 그럼 독점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가격 결정력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너네 착각하면 안 된다. 독점 기업이 가격 결정력이 있다고 해서 독점 기업이 좋아 내일부터 2만 원, 모레는 3만 원 이렇게 마음대로 가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독점 기업의 가격 결정력 이렇게 생겨. 독점 기업은 자 가격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의 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해요. 그럼 이제 어떤 메커니즘인지 볼게. 자, 만약에 한번 이런 상황을 보자. 자, 이렇게 자, 우하향하는 수요가 있고, 자, 우상향하는 이런 공급이 있는데, 요 수요와 공급이 만날 때, 요 균형점이,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균형점이,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점이면, 여기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지. 왜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시장이니까. 자, 그럼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점인데, 자, 이제, 독점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봐. 먼저 물어볼게요. 그럼 이 완전 경쟁 시장의 공급 곡선은 시장 공급 곡선이지. 그러면 다수의 공급자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소비자들은 또 다수의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시장 수요 곡선이지. 그런데 갑자기 이제 독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독점이 되면 기업이 막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있다가 생산자가 딱 하나만 되죠.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는데요. 독점 시장의 독점 기업은 공급 곡선이 없어. 왜냐면 그냥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다수의 공급자들이 존재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을 줄이는데 독점 기업은 기업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어. 그냥 독점 기업은 뭐 하면 되냐면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점에서 이제 독점 기업에서 공급자가 다 죽었다고 치고 하나만 남으면 그냥 독점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생산량을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경쟁 시장일 때보다 당연히 독점 기업에 대한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 텐데, 자, 그럼 여기가 독점 시장의 거래량, 아니 여기 완전 경쟁 시장의 거래량,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의 가격이었다면 이제 독점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량을 결정하거든. 그럼 예를 들어, 자, 경쟁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Q0였고 경쟁 시장의 균형 가격이 P0였는데 독점이 되면 독점 기업은 그냥 내가 보니까 요쯤에서 내가 이윤이 최대화가 될 것 같아. 극대화가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 생산량을 결정하면 그냥 여기서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Q1개를 파는 거야. 그러면 원래 독점 기업은 공급 곡선이 없어. 하지만 우리는 임의로 그냥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결정하면 거기서 그냥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 형태라고 보자고. 자, 그러면 이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이 독점 기업이 공급량을 생산량을 Q1으로 정하지. 그러면 그냥 이때 수요랑 만나는 점이 여기잖아. 자, 그러면 요때 가격이 독점 시장의 균형 가격이 되는 거고 요때 Q1이 독점 시장의 거래량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다시 여기 2가 완전 경쟁, 즉 경쟁 시장의 균형점이었는데 이제 독점 시장의 균형점은 이 프라임으로 바뀌죠. 그럼 너네가 딱 봐도 거래량이 늘었어, 줄었어? 거래량은 줄었지. 가격은 상승했지.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증가했니, 감소했니? 자, 얼마의 면적만큼 감소했어?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더 많이 사면서 소비자 잉여가 빗금친 면적만큼 감소했잖아. 그래서 이것만 체크해. 독점 기업은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여기가 경쟁시장의 균형,
하지만 독점 시장의 균형은 여기. 그리고 우리는 임의로 그냥 편의상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량을 결정하면 거기서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다. 돼? 자, 소투계는 한 3-4번 나왔고요. 평가원은 한 번 출제가 됐는데 2014년에 여기 경쟁 시장의 균형, 여기 독점 시장의 균형 이렇게 하고 문제 출제하니까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독점 시장이 되면 거래량은 즉 생산량은 경쟁 시장에 비해서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해서 시장 실패, 자원의 비효율적 부분. 오케이? 이 정도만 하기. 야, 그렇다고 독점 기업이 무조건 거래량을 줄이진 않겠지. 왜냐하면 만약 거래량, 생산량을 여기까지 줄이면 그때 수요량이 한 개밖에 없으면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잖아. 그 결국 뭐냐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그게 대부분 경쟁 시장일 때보다 적고 가격이 상승한다. 여기만 확인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대책은 뭘까? 규제해야지.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40% 넘어가면 독점 또는 과점으로 규제해요. 뭐 시장의 성격마다 좀 틀리긴 한데 그래서 독과점은 요것만 보면 돼.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요것만 보고 결론. 자, 이거 반드시 체크해. 독과점 시장의 시장 실패 이유는 사회적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대사야. 과소 생산대사. 오케이? 요거 하나 확인하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이제 73페이지 보니까 자, 외부 효과가 있는데요. 이거 좀 양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하고 우리 공공재부터 하고 먼저 가자. 공공재. 자, 그럼 시장 실패 첫 번째는 독과점이었고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시장 실패 두 번째는 공공재 부족이야. 자, 그런데 이제 공공재 부족을 보기 전에 먼저 체크할 게 있어. 먼저 체크할 게 뭐냐면 자, 너네가 이제 재화의 속성을 4가지를 알아야 돼. 재화의 속성은 첫 번째 자, 배제성이라는 게 있고 배제성. 두 번째는 배제성이 없다, 비배제성이 있고 자, 세 번째는 경합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합성이 없다, 비경합성이라는 게 있어. 일단 재화의 속성 4가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 의미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돼. 자, 배제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소비를 막을 수 자, 있는 속성이야.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너네 마트에 가서 물건 사려면 돈을 내야 되지. 그럼 돈을 안 내면 못 사지. 그게 바로 배제성이야. 오케이? 자, 너네가 지금 학원 수업을 수강하려면 뭐를 내야 돼? 수강료를 내야지. 그치? 그리고 수강료를 안 내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지. 그럼 이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소비할 수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소비할 수 없잖아. 이게 바로 배제성이야. 그럼 배제성은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속성인데 비배제성은 소비를 막을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 비배제성이라는 얘기는 잘 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당연히 소비하지.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너네가 학원 수업을 듣는데 수강료를 내고 수강 등록을 하고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저 그냥 무료로 들을게 하고 수강 등록을 안 하고 돈 안 내고 수강료 안 내고 수업도 들을 수 있어. 그러면 비배제성이지. 왜냐면 소비를 막을 수 없잖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의. 자, 그러면 사람들은 수강료를 내려고 할까 안 내려고 할까? 모두 수강료를 안 내려고 하겠지. 즉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자,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겨요.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죠. 오케이? 자, 세 번째. 여기 이제 경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경합성은 뭐냐면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는 속성이에요.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는 속성. 무슨 말이지? 야, 편의점에 진열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과자들이 진열돼 있잖아. 10개가 진열돼 있으면 내가 마트에 가서 한 개를 집으면 누군가는 한 개를 못 사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게 바로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는 거야. 그런데 비경합성은 나의 소비가 자,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일단 너네가 체크할 거, 요 재화의 속성 네 가지를 거의 다 외울 정도가 돼야 돼. 그래서 배제성, 비배제성, 그 다음에 경합성, 자, 그 다음에 비경합성. 그럼 너네 물어보자. 너네 수학 공부할 때 사칙 연산 있지.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자, 사칙 연산은 배제성이야, 비배제성이야? 뭐 어렵게 생각해? 형님, 사칙 연산은 배제성이야, 비배제성이야? 다시 안 들려, 안 들려. 배제성? 너 문제 풀면서 곱하기 할 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아, 문제집과 사칙 연산은 틀리잖아. 그러니까 사칙 연산은 누구의 것도 아니지. 야, 곱하기 더하기는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 문제집은 당연히 배제성이 있지. 오케이? 너 좀 이따 일단 옥상, 쉬니까 옥상으로 바로 올라와. 1번이야, 오늘 대기번 1번. 다시, 사칙 연산은 완전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이 아니라 비배제성인데, 문제는, 야, 내가 사칙 연산 쓴다고 옆에 있는 애가 문제 풀 때 못 쓰니? 아니지. 그럼 비경합성도 있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비배제성, 비경합성이야. 사칙 연산은 대표적.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고민하지 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접근해.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럼 이 재화의 속성을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이 재화의 속성을 갖고 재화를 분류할 거야. 재화를 분류하는데, 자, 너네 교재를 보면 교재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쪽에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비배제성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이거 바꿀 거야. 나는 여기를 배제성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비배제성이라고 할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시험에 배제성, 비배제성 이쪽에 줄 수도 있고 또 이쪽에 줄 수도 있다고. 그치? 그 얘기는 외우는 게 아닌 거야. 이 표를 외우는 게 아닌 거다. 오케이? 그리고 자, 여기를 경합성이라고 할 거고, 자, 여기를 비경합성이라고 해볼게요. 경합성, 비경합성.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약속할 거.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 자, 재화의 종류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재화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약속을 할 거냐면, 자, 사적 재화라고 약속을 할 거야. 사적 재화. 그리고 사적 재화는 뭐냐면, 그냥 너네가 일단 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만 소비할 수 있는 거야. 좁게 해석하면. 그리고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냥 너네가 시중, 마트나 문구점, 편의점에서 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사적 재화에 해당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시험 문제는 절대 그렇게 단순하게 안 내니까.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는 뭐 의류, 옷, 아이스크림 이런 재화는 사적 재화다 라고 물어보겠지만 수능 문제는 조금 깊게 들어가. 그럼 항상 단서를 줘. 잘 봐. 우리 지금 봐봐. 우리 강의 지금 일요일날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되는 문병일의 새음학원 경제 수업은 첫 번째 배제성 있어 없어? 배제성 있지. 왜 수강료를 내야 되지. 그치? 두 번째, 지금 여기 빈자리 있잖아. 그럼 빈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새로운 학생이 수강 등록하고 들어와도 빈자리가 있으니까 다른 학생이 들어오는 걸 제한해 안 해? 제한하지 않지. 그치? 그런데 만약에 마감됐어. 100석이 딱 마감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감되는 순간 누군가는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때는 뭐가 있는 거야? 경합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따져야 돼. 시험 문제도 사례를 줄 거고.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사적 제한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는다. 자, 그럼 두 번째, 여기를 약속할 거야.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여기는 비배제성이지. 소비를 막을 수 없어. 그럼 대가를 지불해 소비할 수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지. 그리고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해서 비배제성, 경합성을 갖는 자원을 우리는 공유자원이라고 할 거예요. 공유자원. 약속이야. 외워야 돼. 그래서 공유자원 있고, 자, 종류는 대표적인 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물고기. 어족자원이 시험에 나와요. 얘들아, 어족자원 물고기는 누구나 와서 그물을 던져 잡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이만큼 잡아가면 누군가 잡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그럼 경합성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어적자원이고. 자, 세 번째는, 자, 이제 여기도 약속을 할 건데, 여기는 배제성이 있는데 경합성이 없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화를 자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자연 독점 재화 또는 일반적으로 요금제가 적용되는 재화예요. 이 재화가 대학교 경제학 원론 들어가면 되게 깊게 나오는데 고등학교 수능 과정은 이것만 물어봐. 자, 이 재화를 왜 자연 독점이라고 하냐면 이것만 알아놔. 이런 재화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 시장 자체가 자연스럽게 독점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 사례가 여기 뭐 있냐면 교재에 넣어놨나 보자. 자, 거기 넣어놨네. 그래서 보자. 자, 대표적 사례가 케이블 TV가 있어요. 자, 케이블 TV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있고, 그 다음에 수도가 있죠. 전기 있고, 수도가 있다. 자, 봐봐. 너네 보면 지역별로 보면 아직도 케이블 TV가 존재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는 강남구 케이블 TV가 있고요. 양천구 가면 양천구 케이블 TV가 있어. 그러면 보통 구별로 케이블 TV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들도 인터넷 제공하고 케이블 TV를 시청할 수 있거든? 그럼 한 달 이용료가 한 15,000원, 20,000원 정도야. 그럼 일단 배제성이 있지. 돈을 내야 볼 수 있지. 그런데 내가 TV를 본다고 옆집 TV가 안 보이거나 흐려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지역별로 딱 하나만 있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독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금제로 이용되지. 그 너네가 알고 있는 전기. 대한민국의 전기는 우리나라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는 공기업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자, 전기 이용요금 내야 되고, 하지만 내가 전기를,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야. 내가 전기를 이용한다고 옆집에 전기가 나가는 건 아니지. 수도도 마찬가지. 단 예외는 있다. 한여름에 전기에 대한 수요가 너무너무 폭발적으로 급증하면 블랙아웃 될 수 있지. 그때는 사적 제어의 성격을 갖는 거야. 그때는. 왜?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기 같은 건 여름에 블랙아웃, 정전 사태가 발생할 때는 사적 제어의 성격을 가져서 경합성이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일반적인 전기나 수도는 자연 독점 제어의 성격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네 번째 제어가 있죠. 이 네 번째 제어가 뭐냐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지.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공공재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공공재가 되고 이런 대표적인 거 뭐 있어? 가로등, 치안, 국방, 항만, 항구 관련 시설들, 그다음 도로 이런 모든 것들이 공공재죠.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조금 더 추가해 볼게. 세 가지만 추가해 볼 건데 첫 번째. 자, 이걸 이제 또 시험에는 도로에 비유해서 많이 나와. 그럼 너네가 볼 때 배제성이 있다는 건 유료 도로야, 무료 도로야? 그렇지, 유료 도로지. 자, 그럼 비배제성 무료 도로지. 자, 그러면 아까 실수를 이제 만회할 기회를 줄게. 자, 경합성이 있다는 건 도로가 막히는 도로야, 한산한 도로야? 아, 잠깐. 생각 좀 해봐. 2초 생각할 시간 줄게. 이거 틀리면 지금 바로 뛰어 올라간다. 수업 잠깐 10분 동안 휴강할게요. 잘 봐. 아니, 경합성이 있으면 막히는 도로야, 안 막히는 도로야? 그치, 막히는 도로지. 살았다. 그래서 이 경합성 꼭 옆에 써놔. 혼잡한 도로야. 얘들아, 막힌다는 의미는 뭐야? 이미 차가 정체가 엄청 고속도로가 막혀 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면 누군가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비경합성은요? 뻥 뚫려 있는 거지. 내가 들어가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그래서 비경합성은 한산한 도로지. 그럼 자연 독점은 혼잡한 유료도로, 공유자원은 혼잡한 무료도로, 자연 독점은 한산한 유료도로, 그 다음에 공공재는 한산한 무료도로. 여기까지 되니?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두 번째. 자, 작년도 9월 평가에 또 개념이 나왔어요. 공유자원. 근데 이 공유자원은 또 시험에 다양한 게 나와. 잘 봐. 아까 내가 공유자원의 대표적 사례 뭐 있다고 그랬죠? 물고기, 어족자원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거 외에 이 공유자원은 되게 많아. 자, 대표적인 게 뭐냐? 한강 고수부지. 자, 얘들 한강 고수부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너네가 지금 거의 안 가는데 이제 대학교 가면 많이 갈 거야. 그래서 대학 때는 돈 없으면 친구들이랑 맥주 한 병 사가지고 한강 고수부지 가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 막 밤새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너희도 똑같은데, 아니 그때는 뭐 이렇게 친구랑 얘기하는 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그냥 전화 안 받거든? 카톡 일십하고, 귀찮아 이제 나이 드니까. 근데 그때는 애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다. 그쵸? 그 봐봐. 자, 공원 같은 경우 있잖아. 고수부지나 공원 같은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 근데 너네가 거기 가서 막 술 처먹고 막 지랄하고 똥 싸두면
그럼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이용할 때 제한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잘 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공유 자원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유 자원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자, 이 공유지의 비극도 일종의 시장 실패인데 이런 거야. 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공유 자원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적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발생해. 남용. 일반적으로 남용. 그럼 일단 남용이라는 얘기 결국 이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너네 주말 지난 다음에 한강 고수부지나 공원 가면 무지무지 더럽지. 사람들 엄청나게 쓰레기 버리고 가잖아. 그치? 그런 게 대표적인 거고 또 하나 뭐냐면 너네 학교 공중 화장실에 가보면 휴지가 있죠. 그치? 그럼 공중 화장실의 휴지가 대표적인 공유 자원이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내가 많이 써버리면 뒤에 정말 급한 사람이 쓸 때 휴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공중 화장실의 휴지는 남용돼요. 그러니까 너네도 봐봐. 너네 여기 화장실에 손 닦고 나오면 애들 보면요. 이 휴지 있잖아. 너네만 집에서 어떻게 하지? 만약에 화장실에 휴지 막 쓰면 엄마가 바로 하이킹 날라오지. 그러니까 쫄아. 그리고 이 휴지는 결국 니네 거란 말이야. 니네 가정 거고. 그러니까 아껴 쓰는데 학교나 학원의 휴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가 일단 손 닦고 나와서 일단 잡어. 그 다음 어떻게 세 바퀴 돌리지. 그럼 10m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걸 손 한번 닦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 창문 밖에 벽 보고 던지죠. 그 벽에 막 이름 쓰려고 막 지랄을 하잖아. 그럼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바로 남용되는 거야. 그럼 정말 급한 사람이 들어 휴지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너네 한번 어릴 때가 아니라 정말 급해서 화장실 뛰어들어갔는데 휴지 없어서 낭패 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언제? 최근이야? 옛날에 몇 학년 때? 미안.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역할만 더. 언제? 갔다 왔어? 그럼 다행이네. 근데 역할에 있었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역할에도 없어. 그럼 이제 다양한 수단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옆에 누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누가 들어오면 똑똑똑. 그 상황을 설명해야지. 제가 지금 집에 못 가고 있다. 휴지가 없어서. 근데 만약 그 사람도 없다 그러면 서로 둘이 이제 어떻게 난리 나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휴대폰도 배터리가 나간 거야. AS를 청할 때도 도움을 청할 때도 없어. 그래서 한 번씩 겪게 되면 나중에 겪고 나중에 만약 파이널 강의 또 만나게 되면 그때 한번 얘기해줘. 나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나. 나는 한 2번 있었는데 왜냐면 너희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나 파이널 때 얘기해줄게. 극복한 얘기. 근데 지금 말하면 너무 더러워가지고 말하기 좀 그렇고. 하나만 얘기하면 학생 중에 한 명 얘기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뭐라 했냐면 나한테 꼭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래서 여름에도 꼭 양말은 신고 다녀야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나 분명 학생한테 들은 거야. 씨발 믿어.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내 얘기 왜냐면 이거야.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쓴다고 그럼 남용되다 보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로 인해서 그 공유 자원 자체가 멸종되거나 황폐화돼요. 멸종되거나 황폐화돼.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이유가 그거고 공원이 항상 더러운 이유가 그거지. 그럼 물어보자.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이 막 쓸까? 집의 화장실은 깨끗하게 조금씩 쓰잖아. 아껴 쓰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집의 마루라면 마당이라면 깨끗이 쓰지. 하지만 공원은 항상 사람들이 더럽게 쓰고. 그치? 공중 화장실을 왜 더럽게 쓰냐면 이 공유 자원이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하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서예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그러면 이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를 확립해주면 돼? 명확하지 않은 소유권을 확립해주면 해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잖아. 학교 공중 화장실에 아침에 휴지를 두리마리 휴지를 걸어두면 1시간이면 없어지는 거야. 그럼 2교시부터 애들이 갑자기 화장실 갔던 애들이 수업에 못 들어와. 휴지가 없어서. 교실하고 빈자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학교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대책을 쓴 게 뭐였냐면 화장실에 공중 휴지를 비치하지 않고요. 이렇게 했어. 반별로 할당을 하는 거야. 1반은 두루마리 2통, 2반도 2통 이런 식으로 반별로 할당해서 그럼 반별로 휴지를 할당해서 반별로 소유권을 주면 그래도 아껴 쓸 유인이 있겠지. 그런데 1반은 휴지 2통을 받았더니 아이들끼리 오케이 우리 이제 아껴 쓰자 이래가지고 아껴 썼는데 2반도 아껴 썼어. 근데 3반은요 두루마리 휴지 2통을 줬더니 또 그날 바로 다 써버렸어. 그럼 이제 어떤 거냐면
단 안에서 공유제 비극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런 반은 이제 개인별로 할당하는 거야. 개인별로 두루마리 휴지 30칸 아껴 써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재밌는 생긴 줄 알아? 이제 아껴 쓰기 시작하죠. 왜냐면 30칸 다 쓰면 큰일 나잖아. 근데 또 막 쓰는 애들이 있지. 그러면 교실 내에서 시장이 형성돼요. 그리고 급할 때 휴지 칸칸이 엄청난 고가의 거래가 되지. 이해돼? 그래서 꼭 하나, 공유제 비극 발생 원인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서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막 쓰는 거야. 그 결과 멸종 황폐해야 되는데 대책은 그러면 뭐를 확립한다? 소유권을 확립해 주면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대책까지 체크하고 이것도 결국 시장 실패야. 공유제 비극도 결국 자 시장 실패고 요거 실제로 개념 작년도 평가원이 출제가 되고 잘 출제가 되고 체크해야 돼. 하나 더. 자 이번에 봐봐. 여기 공공재 있잖아. 여기 중요해 이제. 우리 타이틀이 여기 있잖아. 우리 타이틀이 자 시장 실패 두 번째가 공공재 부족이었어. 그럼 이제 보자. 이 공공재라는 놈은 비례성과 비경합성이 있지. 자 그럼 이거 따로 떼서 볼게요. 자 그럼 공공재는 재화의 속성이 비배제성, 비경합성이야. 그러면 가로등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가로등이 가장 대표적인데 자, 이 비배제성은 내가 아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어? 비배제성? 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당연히 소비할 수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잖아. 그럼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무슨 문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 무임승차의 문제.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시장에서 맡기면 시장에서 원래 생산이 돼. 가로등도 생산이 되고 원래 국방, 치안 이런 모든 것들도 시장 생산이 가능한데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이 공공재 생산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서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민간 기업들 입장에선 이윤이 발생하지 않잖아. 그럼 민간 기업들이 생산을 멈출 거고 하지만 이건 다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한 자원들이거든. 그래서 공공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대표적인 시장 실패가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대책은 뭘까? 대책은 누가 생산해야 돼? 정부가 생산해야지. 그래서 대책은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하는 거야. 공기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로등, 도로, 치안, 국방 이런 모든 것들을 정부가 생산하는 이유는 시장에 맡겨두면 생산이 가능하지만 이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결과 공공재 부족이라는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되니?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자 수능에 또 출제된 거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 잘 봐. OX야. 정부가 개입하여 생산하는 재화는 공공재뿐이다. OX. 이유는 야 정부는 전기, 수도 정부가 생산하잖아. 자연독점도 생산할 수 있고요. 공유자원도 생산할 수 있고 정부는 사적재화도 생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공공재가 부족할 때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하는 거지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는 공공재뿐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또 하나 자 그리고 요것도 단독 문제로 잘 나와. 요것도 단독 문제로 잘 나오니까 각각 재화의 속성과 재화의 유형까지 체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재화 중에 경제재는 누구야? 이 네 가지 재화 중에 경제재는 누구야? 자, 사적재와 경제재지. 공유자. 야, 경제재의 정의가 뭐야? 인간의 욕구와 자원의 존재량을 비교했을 때 인간의 욕구가 자원의 존재량보다 커서 희소하면 경제재잖아. 다 경제재야. 이거 자꾸 낚인다고. 그래서 꼭 체크해. 이 네 가지 재화 모두 경제재에 해당한다. 네 가지 재화 모두 경제재다. 여기 무상재가 없어. 모두 희소한 재화예요. 모두 희소한 재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75페이지 6번 공공재 생산 부족 그리고 심화학습 12번 재화의 성격에 따른 분류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필기한 거 꼼꼼히 복습하기도 교재도 한번 마지막에 읽어봐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6페이지 보면 정보비 대칭이라는 주제가 있어. 이거 조금 맛만 보고 쉴게요.
자, 정보비대칭은 이거예요. 최근에 이 정보비대칭이 계산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자, 시장 실패 세 번째는 정보비대칭인데, 자, 정보비대칭은 여기까지 말고 좀 쉬자. 정보비대칭이 이거야. 시장에 참여하는 거래 상대방들이 있지.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그 양 거래 상대방의 정보가 시장에 참여할 때 그 재화 서비스의 정보가 원래는 균등해야 되거든. 대등해야 되는데 비대칭하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느 한쪽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어느 한쪽은 정보가 제한적이고 적다 보면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해. 이거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보비대칭은 두 가지가 있어. 정보비대칭은 자, 하나는 역선택이라는 게 있고, 자,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탓하면 그러니까 하여튼간 나중에 너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일단 이거 말하나. 정보비대칭은 역선택이라는 게 있고, 자,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가 있어. 그럼 잘 봐야 돼.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자, 역선택은 일단 이렇게 접근해야 돼. 역선택은 뭐 때문에 발생을 하냐면 감추어진 자, 특성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떤 특성이 감추어져 있고 어떤 특성이 행동도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감춘 거고 누군가는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감춘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역선택은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이제 설명할 건데,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잘 봐. 너네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계약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역선택은 주로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역선택,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 본격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우리 이걸로 한번 설명해보자. 다시 한번 봐봐.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보가 비대칭해. 그러면 그로 인해서 감추어진 특성이 있어. 그로 인해서 역선택이 이루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그럼 그 잘못된 선택은 정보가 많은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적은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당연히 적은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겠지.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 즉 정보가 비대칭해서 정보가 적은 쪽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고, 도덕적 해이, 감추어진 행동은 거래가 이루어진 거야.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거래 후에 그 거래에 따른 의무 등을 이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좀 미리, 이 역선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 중고차 시장에서의 역설적 상황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도덕적 해이는 대표적 사례가 뭐가 있냐면 주인과 대리인 문제가 있고, 자, 또는 화재보험 가입 후의 상황이 있어요. 자, 화재보험 가입 후의 상황. 정보비대칭. 자, 내가 지금 여기까지 그냥 단순한 개념을 설명해서 너는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자, 이제 보자고. 자, 내가 이제 하나만 좀 설명할게. 자, 일단 먼저, 일단 사례까지 다 외워야 돼. 그리고 나중에 대체까지도 가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자, 역선택의 사례부터 한번 이해해보는 게 중요해. 역선택. 자, 일단 중고차 시장의 역설이 있잖아. 나중에 너네가, 이거 보통 논술에도 많이 나와. 논술에도 나오는데, 보통 레몬의 역설이라고 하거든. 그럼 무슨 얘기인지 볼게. 자, 여기 중고차 시장이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고차를 파는 딜러가 있고요. 자, 이쪽에는 커스터머, 자, 소비자가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어떤 예쁜 스포츠카가 있어. 예쁜 스포츠카가 있는데, 자, A급 스포츠카가 3대가 있고요. 자, B급 스포츠카가 3대가 있어. 그래서 A급은 무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운전자가 또 아주 편한 잘 길을 들었는데,
A급은 가격이 6천만 원이야. 그런데 B급은 침수된 차야. 그리고 사고도 너무 많이 났고. 그래서 B급은 자 3천만 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A급과 B급의 구분이 안 돼. 겉으로는. 그러면 소비자들이 왔는데 이건 똑같은 스포츠카인데 겉으로는 똑같이 생겼어. 단 A급인지 B급인지 누구만 알고 있니? 딜러만 알고 있지. 단 소비자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시장에 스포츠카가 6대가 있는데 세대 A급은 세대가 있고 B급이 세대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소비자가 와서 딜러한테 이거 A급입니까? 그랬더니 딜러가 B급인데도 A급이라고 뻥쳤어. 그러면 소비자가 B급을 A급이라고 믿고 산 거야. 그리고 집에 갔는데 한 달 정도 탔더니 갑자기 차가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리다가 꿀렁꿀렁하는데 멈춰. 그래가지고 일단 비상등 켜고 뭐지 하고 막 그랬더니 갑자기 본네트에서 연기가 나.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이 차가 침수된 차였던 거야. 그래서 막 갑자기 잉어가 3마리 막 뛰어나와. 그런데 갑자기 차가 멈춰버린 거지. 그럼 생각해봐. A급이라고 믿고 사는데 B급이었지. 사기당했지. 근데 문제는 정보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야. 특히 이런 중고차 시장의 사기가 너무 많이 심했거든. 그래서 소비자들은 지금 정보가 비대칭 상황에 자꾸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이 제한된 정보화에서 최대한 한번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봐봐. 시장에 지금 중고차가 6대가 있는데 A급의 확률은 A급은 세대, B급은 세대지. 그럼 A급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A급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B급의 확률도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제한된 정보화에서 그럼 A급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자 B급의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자신이 이 차를 샀을 때 기대 수익을 계산해보는 거 했더니 A급 곱하기 2분의 1, B급 곱하기 2분의 1에서 더해서 계산해봤더니 곱하기 2분의 1 3,000 곱하기 2분의 1 1,500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기대 편익을 계산해보니까 4,500이네. 확률 계산해서. 그래서 시장 가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최대한 확률 계산해보니까 4,500까지만 제시하겠어. 그 이상 절대 안 해. 왜냐면 이렇게 하면 확률에 따라 계산을 하면 내가 만약에 그전에는 B급을 A급이라 믿고 6천만 원 주고 샀다가 B급이 판명되면 3천만 원 손해봤지. 하지만 이제는 최대 4,500까지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가면 B급을 사도 손해가 얼마밖에 안 돼? 1,500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는 제한된 정보화에서 최대한 합리적 선택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가면 소비자들이 최대 4,500까지 지불하겠다고 생각하고 왔어. 그럼 딜러들이 이 소비자한테 A급을 팔까? A급 6천인데? 그럼 결국 시장에서 뭐만 팔리는 거야? 무조건 B급만 팔리는 거야. 그럼 소비자는 나중에 딱 한 달, 2달 타봤더니 B급이야. 그래도 혼자 안 도와지. 뭐라고 안 도해? 1,500밖에 안 당했다. 하지만 사기당했잖아. 그러면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거야. 결국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부족하니까 자신의 딴에는 한정된 정보화에서 최대로 합리적 선택을 했지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한 거잖아. 그치? 이게 바로 역선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선택은 거래 전에 지금 그 재화 서비스 등의 거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면서 자신의 한정된 정보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선택했지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한 걸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가 당한 경우인데, 자, 생산자가 당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면, 자, 자동차 보험 시장 볼게요. 여기. 자동차 보험의 대표 중에 삼성화재가 있어. 그러면 이쪽에 이제, 자, 삼성화재에서 이제 자동차 보험을 1년마다 가입을 하는데, 자, A 부류의 사람이 있고 B 부류의 사람이 있고 C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A 부류의 사람은 한 달에 자동차를 한 번 타. 그럼 사고 위험 높아나죠. 낮지. 그런데 B 부류는 출퇴근 시에만 타요. 근데 C 부류는 라이더야. 아침, 저녁, 점심 그냥 쉬지 않고 나가가지고요 300km로 달려. 근데 차가 막히면 막 인도로 달려. 미친 거야, 미친 거. 자, 그럼 너는 딱 봐도 누가 사고 위험이 높아? C가 높지. 근데 문제는 삼성화재는 이 사람들의 특성을 거래 전에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러면 그냥 자동차 보험 모두 1년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으로 책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100만 책정을 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어디서 사고 날까? C가 사고 나지. 그럼 계속 보험금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보험금이 막 1,000만원, 5천만원, 1억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면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그럼 당연히 보험료는 어떻게 되겠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처음에 100만 원 적용하는 보험료를 이제 다 150을 올렸어. 오케이?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 타는 사람은 150만 원 너무 과한데? 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타는데 100까지는 내겠는데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지. 하지만 라이더는 어떨까? 땡큐하고 또 가입하지. 사고가 계속 나니까. 그래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200, 300을 올라. 그럼 이번에는 출퇴근하는 사람이 다 빠져나가. 그럼 결국 보험회사는 누구만 남아요? 보험시장에. 라이더만 남는 거야. 그럼 맨날 사고, 보험금 지급, 사고, 보험금 지급. 하지만 이 사람들은 비싼 보험료도 지불할 용의가 있죠. 사고가 나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피해 금액이. 그럼 결론은 봐봐. 거래 전에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을 알아볼라. 모르니까 결국 삼성화재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이 누구와만 거래하는 거야. 라이더와만 거래하죠. 이게 바로 삼성화재 입장의 역선택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이 자동차 보험 시장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붕괴되고 없어지겠죠. 근데 시장이 붕괴되고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좀 쉬었다가 요 정보비대칭에서 역선택의 대책을 못한다. 다시 한번 체크해. 역선택은 거래 전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서 정보가 부족한 쪽이 최대한 합리적 선택을 했지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방과 상대방과 거래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고차 시장 역설과 자동차. 되니?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 내용. 자, 그러면 너희들은 바로 쉬면 안 되고요. 자, 교재로 자 79페이지에 보면 너희들이 풀어볼 문제는 자 6번, 7번 두 문제만 풀어보고 싶어요. 두 문제만 풀어보고 싶습니다.